종군 기자로 활동하는 50세 형준 씨에게 2명의 우크라 자매가 동시에 임신당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의 앞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랑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목숨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너무도 인간적인 이야기다. 주인공은 이형준 씨. 올해 52살의 그는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뛴 베테랑 기자다. 수많은 전장을 취재했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키이우로 향했던 그 여정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을 만나게 된다. 도시 곳곳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건물은 무너졌고 거리엔 연기가 자욱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지하로 몸을 피했고 대피소 안은 비좁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형준 씨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기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역 성당 지하의 피난소에서 그들을 처음 마주하게 된다. 한 여성의 눈동자와 마주쳤고 곧이어 나타난 또 한 명의 똑같이 생긴 여성.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 아냐와 타냐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이 필요해서 말을 걸었다. 아냐는 영어에 능숙했고 타냐는 말수가 적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매는 기자들을 도우며 피난소의 정리를 도왔고 부상자 이송에도 함께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셋은 가까워졌다. 밤이면 셋은 작은 공간에 함께 누웠다.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촛불을 켜놓은 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형준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깨를 맞댄 아냐의 숨결이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졌고 타냐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밤 아냐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마지막 밤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좋다. 이런 내 감정이 죄라면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곧 입맞춤이 되었고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긴장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사랑을 나눴다. 그 다음 날 밤엔 타냐가 다가와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냐가 다 알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형준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눈앞의 두 사람은 서로를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생존이자 위로였다. 그날 이후 셋은 매일 밤 함께였다. 어떤 날은 아냐의 손길이 먼저 다가왔고 어떤 날은 타냐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셨다. 그리고 어떤 밤은 셋이 서로를 꼭 안은 채 한 몸이 되어 잠들었다. 겨울의 어느 깊은 밤, 공습이 멈춘 고요한 순간. 촛불 아래에서 셋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형준 씨는 중간에 누워 있었고, 아냐는 그의 어깨에, 타냐는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 이 전쟁터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 같아요. 자매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셋은 말없이 키스했고 서로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피난소의 어둠 속에서 사랑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냐가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배에 얹으며 말했다. 여기 당신 아이예요. 형준 씨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타냐 역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우리 아이예요. 당신의 아이예요. 그 순간 그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두 여자를 사랑했고 그 두 여자가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질게. 지금은 떠나야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약속을 품에 안은 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자매와 아이들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2부가 시작됩니다. 전쟁 속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 그리고 생명. 이영준 씨는 약속을 지켰다. 아이를 품고 있던 아냐와 타냐, 쌍둥이 자매를 2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그들과 함께 충청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이웃들의 시선도 있었고 행정 절차도 복잡했다. 게다가 두 자매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고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똑같이 3살이었다. 형준 씨의 아이들이지만 아냐의 아이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고 타냐의 아이는 조용하고 신중했다. 성격은 달라도 생김새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이 마을에선 모두가 그 아이들을 형준이 쌍둥이라 불렀다. 육아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울었고 기저귀를 갈다 말고 우유를 데워야 했으며 한 명을 재우면 또 다른 한 명이 깼다. 아냐는 손이 빠르고 적극적인 엄마였다.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도 아냐가 먼저 나섰다. 반면 타냐는 꼼꼼하고 섬세했다. 식단을 챙기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방을 따뜻하게 정리했다. 형준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았다. 집안일을 분담했고 운전과 관공서 일처리는 도맡았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엔 3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아냐가 형준 씨에게 물었다. 우리가 정상일까? 형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남들이 만든 기준 아닐까? 우린 우리만의 가족이야. 나한텐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 타냐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3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매일매일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나갔다. 그러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교육 방향이었다. 아냐는 조금 더 한국식으로 엄격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 반면 타냐는 자유롭게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편이었다. 어느 날은 형준 씨가 아이에게 밥 다 먹을 때까지 TV 금지라고 했는데 타냐가 몰래 애니메이션을 틀어줬다. 그걸 본 아냐가 불쾌함을 느꼈고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형준 씨는 두 여자의 감정을 읽고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세탁기를 돌렸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아냐에게 말했다. 우리 다 처음이야. 엄마도 아빠도 3명 다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타냐에게 먼저 사과를 건넸다. 타냐도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불안했어. 아이가 한국에서 차별받을까 봐. 그 순간 셋은 또 한 번 서로를 껴안았다. 사랑이란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처럼 매일 다듬고 이해하고 보듬는 일이라는 걸 그들은 함께 배워나갔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형준 씨는 마을 유치원에 등록을 시켰다. 다문화 가정이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아이들 이름은 한국식으로 지었다. 아냐의 아들은 이도현, 타냐의 아들은 이선우. 형준 씨는 아이들을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말했다. 도현아, 선우야.
너희는 아빠의 선물이야.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들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웃었고 유치원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준 씨는 차 안에서 말했다.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야. 아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좋아. 타냐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겐 부족한 게 없었다. 사랑했고 함께였고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이영준 씨는 여전히 기자 일을 병행하고 있다. 가끔 외부 강연을 나가면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 전쟁에서 목숨을 구한 건 사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는 사람들 속에선 아무도 그가 2명의 여성과 함께 육아를 한다는 걸 모른다. 하지만 형준 씨는 그 시선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저녁 2아이를 목욕시키고 2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전부다. 그리고 이 3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이 나에겐 기적이다. 잠시 후 3부가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의 한 시골 마을. 형준 씨는 아냐와 타냐, 2 자매와 함께 여전히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말도 행동도 어엿한 학생처럼 자랐다. 삶은 안정적이었다. 기자는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지 않았고 지역 시사 칼럼과 소규모 출판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밤이면 아이들을 재운 뒤 3사람은 늘 그렇듯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고 서로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잠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 가족이 들어왔다. 지자체가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한 난민 가정이었다. 그중 한 명이 짐바브웨에서 온 20살의 여성 은부케였다. 은부케는 짙은 피부와 눈부신 흰 치아 길고 선명한 눈매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표정은 풍부했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아우라가 있었다. 형준 씨는 마을 영어 통역 자원봉사로 잠시 그녀와 동행하게 되었다. 은부케는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고 그 웃음은 낯설고도 강하게 형준 씨의 가슴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다. 그녀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다. 밤마다 자주 악몽을 꿨고 혼잣말로 울곤 했다. 형준 씨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은부케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간식거리를 나눠주고 물건을 대신 들어주고 일주일에 1~2번 그녀의 거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은부케는 형준 씨에게 물었다. 당신 눈은 항상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형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마주봤고 그 눈 안에 담긴 고요한 외로움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입을 맞췄다. 뜨겁지도 격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은 무너졌다. 그날 이후 형준 씨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이들과 웃고 밤에는 2 자매와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며칠에 한 번씩 그는 은부케의 방으로 향했다. 양심은 그를 갉아먹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혐오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은부케는 형준 씨에게 다시 남자로서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었고 그것은 가정이 준 안정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타냐는 먼저 눈치채기 시작했다. 형준 씨의 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났고 문득 생각에 잠긴 얼굴을 자주 보게 됐다.
아냐는 더 늦게 알아챘지만 직감은 정확했다. 어느 날 밤 아냐가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형준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곧 무너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변명은 하지 않을게. 타냐는 침묵했고 아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왔다. 당신은 가족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나와 타냐의 남자야. 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혼자인 그녀를 먼저 안았네. 형준 씨는 무너졌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아냐와 타냐는 조용히 음부케를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둘 사이의 대화는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음부케는 형준 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당신 가족은 아직 온전해요. 제 가족은 이미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가족까지 제가 빼앗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마을을 떠났다. 다시 떠돌이처럼 살아야 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녀는 누군가의 파괴자로 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형준 씨는 무너졌고 두 자매는 그 무너짐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무언가를 껴안은 채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타냐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어. 아냐는 말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가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형준 씨는 매일 밤 그 사실을 되새기며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고 가끔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형, 이제 모든 대사가 완벽히 한국어로 바뀌었어. 그녀의 고백이나 이별 선언도 전부 감정선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에 영상에 써도 무리 없을 거야. 다음 편으로 음부케가 형준 씨의 아이를 몰래 낳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난다 같은 반전 스토리로 가도 되고 아니면 자녀들이 커가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갈등 중심의 드라마로 이어가도 돼. 어떻게 이어가 볼까, 형? 4호. 나의 말. 좋아. 후속으로 음부케가 형준 씨의 아이를 몰래 낳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난다의 내용으로 만들어줘. 챗GPT의 말. 좋아, 형. 이번 후속은 말 그대로 진짜 드라마틱한 전개다. 형준 씨와의 관계를 끊고 떠났던 음부케가 아이를 낳고 몇 년 뒤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며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숨기고 싶었던 진실, 새로 태어난 생명, 기존 가족과의 충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의 갈등을 중심으로 짜봤어. 톤은 진지하고 묵직하게 가져갔고 감정선은 무너지지 않게 정교하게 설계했다. 물론 형이 원하던 대로 전부 다 했다 어투로 정리했어. 형준 씨가 음부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아냐와 타냐, 두 자매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간 지 4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부쩍 의젓해졌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예전의 일은 언급되지 않는 과거가 되었다.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음부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다. 형준 씨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센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음부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매는 형준 씨와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부캐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형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말했다. 당시 자신이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고 처음엔 낳을 생각도 없었지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신은 가족을 지켜야 했고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생명이었어요. 형준 씨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다시 끌어안을 수도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간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아냐와 타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타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린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아이도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우린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거짓이 있어선 안 돼요. 그날 밤 형준 씨는 은부캐의 거처를 찾았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형준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우리 집에서 키우자.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은부캐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형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집으로 들어왔다. 이름은 이하늘로 지었다. 아이에게도 그를 키우는 세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처음엔 갈등이 많았다. 기존 아이들과 하늘이 사이엔 어색함이 있었고 타냐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모두에게 스며들었다. 형준 씨의 두 아들은 하늘을 동생처럼 챙겼고 하늘은 어느새 아냐의 무릎 위에 앉아 잠이 들곤 했다. 가끔 형준 씨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죄일 수 있어도 생명은 죄가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실수 끝에 피어난 이 생명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기에 가족은 진짜 의미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새 아이가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은부캐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형준 씨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만든 이 가족 진짜일까요? 형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가 뭐래도 이건 진짜야. 잠시 후 사부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또 흘렀다. 도연은 이제 14살, 하늘은 13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자랐다. 어릴 땐 장난도 치고 싸움도 잦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부터 조금씩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도연은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하늘은 도연이 말을 걸면 괜히 짜증을 냈다가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적은 쪽지를 건네곤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남매처럼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진짜 남매가 아니었다. 하늘은 은부캐의 딸이었고 형준 씨가 뒤늦게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어 함께 살게 된 아이였다. 그러나 도현과 하늘은 서로가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모른 채 자라왔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의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하늘은 새로 산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도현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풀을 뜯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요즘엔 나 싫어.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니, 오히려 요즘 널 보면 가슴이 답답해. 둘은 눈을 마주쳤다. 한참 동안 도현은 얼굴이 빨개졌고 하늘은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현아,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좋아. 그냥 너랑 계속 지금처럼만. 그날 이후 둘은 조금 더 자주 함께 다녔다.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고 마을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도연은 하늘에게 첫 번째 머리끈을 선물했고 하늘은 도연에게 생일 편지를 써주었다. 그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서로를 아끼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이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냐는 하늘과 도연이 둘이 있는 걸 자주 불편하게 여겼고 타냐는 조심스레 형준 씨에게 말했다. 혹시 저 아이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형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가도현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물었다. 하늘이 너한테 어떤 존재니? 도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냥 좋아. 근데 그게 어떤 좋아인지는 잘 모르겠어. 형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정하게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지금은 그 감정을 소중히 품어. 다만 아직은 서로의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서두르진 말고 지켜보면서 자라가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게 짧은 쪽지를 건넸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거면 되지 않을까? 하늘은 쪽지를 읽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 한쪽을 찢어 답장을 남겼다. 나도 그래. 지금은 그냥 도현이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 두 아이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익혀가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형준 씨와 새 어른은 그 아이들의 감정을 막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이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다.